자, 128페이지 봅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선 르네상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르네상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르네상스가 뭐길래 우리가 단어 하나를 떼서 배우느냐? 일단 말 뜻을 알아야겠죠. 르네상스란 말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재생,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 문화, 예술을 부활시킨다는 뜻이야.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부활시키냐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과 문화를 부활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자, 르네상스의 범위를 보면은 크게 두 개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14, 16세기에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끝나지 않고 서유럽 일대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이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크게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고 알프스 이북,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잖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뭐 에스파냐도 껴주긴 하지. 근데 보통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그리고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을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고 이탈리아 이외 지역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존재하는 거지. 자, 르네상스는 왜 일어났느냐?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이탈리아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전 문화의 흔적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 그리고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전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후예라는 자부심이 남아 있겠지. 거기에 더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학자가 피신을 해.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전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탈리아로 전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고전 문화 연구가 이탈리아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당연히 그리스 로마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문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굉장히 돈이 많고 번영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들이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같은 도시국가들에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스 로마의 미술을 연구하는 학자와 예술가들을 후원해 주는 거지.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술과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이 뭐냐? 인문주의의 발달이라고 하는데 인문주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인문주의입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뭐 있는 그대로 안 바라봤냐 이거야. 자, 중세는 이렇게 딱 잘라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세시대에는 한마디로 신에게 관심이 있었지 인간, 자연 별로 관심 없었다 이거야. 어차피 신의 피조물이잖아. 신에게 관심이 있지 인간과 자연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인문주의자들은 신에게 가려져서 소외되고 있었던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느냐? 페트라르카,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라틴어 고전을 연구했고 서정시를 창작했고, 보카치오라는 사람은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을 써서 사회와 인간을 풍자하는데, 데카메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옴니버스식 소설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흑사병을 배웠잖아. 흑사병을 피해서 어디 산장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한 가지씩 하는 게 데카메론의 내용이에요. 요즘도 이런 그 형식의 뭐 만화, 뭐 소설 이런 것들이 가끔은 있지. 네이버 웹툰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찾아보시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당시에 분열 상태였던 거지. 여기 한 명 더 추가하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단테라는 사람이 있어. 신곡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신곡이 빠진 이유는 알 것 같아.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하지만 단테도 르네상스의 일부로 파악은 하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키아벨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군주라면.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거야. 왜 그랬냐면 이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군주를 왜 원하냐면 당시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있고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던 시기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썼다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태도를 때에 따라 행사도 하고 중지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꼭 착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군주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는 거야.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수단도 쓰고 저런 수단도 써야 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던 거지. 당시 이탈리아는 외부의 침략 많이 받았던 시기니까 뭐 이게 막 매너 있게 행동하는 이런 게 다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르네상스 하면 미술 분야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술을 보면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모나리자 같은 유명한 그림을 그렸고,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있지. 다비드상이라던가 피에타, 옆에 나오는 게 피에타지. 최후의 심판 같은 그림과 조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고,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여기에 주제가 아테네 학당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주제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한 흥미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자, 르네상스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양식을 개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 형태를 봐. 예전 파르테논 신전과 비슷하지. 돔을 봐. 이거는 고대 로마에서 돔이 유행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을 개성했다고 하고, 이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인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은 나중에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거 짓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서 면벌부라는 것을 배부하다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열거든.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종교개혁을 했다기보다는 이거 짓느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교황청에서 면벌부 걷다가 종교개혁이 촉발됐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탈리아 이외의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을까? 자, 이탈리아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은, 여기서 이북이라는 거는 알죠? 북쪽이라는 거야.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와 사회 지도층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알프스 이남은 안 그랬나요? 잘 안 그래. 왜냐하면 알프스 이남은 교회와 부유층의 후원을 받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교회와 부유층을 비판할 수 있겠어? 근데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교회, 로마 가톨릭은 엄청 비판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교회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는 거야. 알프스 이남의 이탈리아 인문학자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 비판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교회 비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어디까지 가겠어?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러면 비판하면 가톨릭 잘못됐어. 어떻게 할 거냐?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예전에 교황이 없었을 때도 기독교는 잘 돌아갔다 이거야. 그러면 교황도 없고 성직자도 없어. 어떻게? 예전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전에 위클리프나 후스가 얘기했듯이 성서를 연구하면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 교황도 없었을 때로 돌아가야 되고 성서를 연구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종교개혁과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이 르네상스는 르네상스로 멈추지 않고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느냐?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썼어.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상 풍자인데 교과서에도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에라스미스가 쓴 우신예찬의 내용이야. 교황을 굉장히 비꼬고 있지. 교황은 제일 어려운 일은 베드로 바울에게 맡기고 이들은 기독교의 성직자 수준도 아니고 사도, 성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거에 맡기고 자기는 질권일만 찾고 그냥 무한 생활만 하고 그냥 위엄만 차리면 세상 다 돌아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직자가 성직자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겠지. 성직자를 비판하는 거야. 에라스미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아, 성직자를 비판하고 있네? 르네상스는 르네상스인데 알프스 북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에라스미스는 참고로 알프스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자, 영국에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고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했다. 토마스 모어는 나중에 처형당하지. 자,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미술을 보자.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반 에이크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 이들은 아주 미술사에 중요한 사람들이야. 유화 기법을 개발했대. 유화 기법은 뭐냐? 물감을 물에 녹는 물감이 아니고 기름에 녹는 물감을 써서 그러면은 훨씬 늦게 마른단 말이야. 그러면 물감이 늦게 마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감이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세밀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유화 기법이 발전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거지.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중세 미술과 다른 점이 굉장히 세세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반 에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했기 때문이야. 여기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들도 이 유화 기법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지. 자, 부리얼이라는 사람은 서민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분위기는 이탈리아와 조금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지. 서민의 생활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원래 왕의 초상화 이런 걸 많이 그리는데 물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층민의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거지. 그리고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도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술가지. 알브레트 듀러라는 사람인데 파나로 유명하다. 이거는 이제 자기 자화상이고 파나를 많이 그렸어. 파나의 특징이 많이 찍어낼 수 있잖아.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이 르네상스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서도 국민문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국민문학은 도대체 무엇이냐? 국민문학은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에 각 국가의 모국어로 쓴 문학을 국민문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뭘 써도 다 라틴어로만 쓴 거야. 성서, 뭐 소설 이런 거 다 라틴어로만 썼는데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쓴 거지. 영국 사람은 영어로 쓰고, 에스파냐는 에스파니아어 쓰고, 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 쓰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 쓰고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국민문학이 어떤 게 있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 여러 희곡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문학, 우리나라로 치면 소설을 한자로 쓰다 한글로 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영국에선 셰익스피어가 유명하고 에스파냐는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그리고 프랑스 라블레가 쓴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아, 이탈리아엔 단테의 신곡과 아까 배웠던 것들이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런 소설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소설 문학들이 당시 모국어로 쓰여진 국민문학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 시대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중세 시대는 라틴어로만 썼는데 이제는 각 국가의 언어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기에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과학 발달의 배경이 뭐냐?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는 르네상스의 정신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는 신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젠 자연 관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태도들이 르네상스의 정신이 과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르네상스에 어떤 것들이 발전했냐면 화약, 나침반, 이게 유럽에서 만든 건 아닌데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왔겠지,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근데 이것이 유럽 세계에서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약과 나침반이 개량이 되어서 화약은 본권 기사의 몰락이 촉진된다. 화약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대포의 성능이 강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가 지나면 화포를 처음으로 만든 중국보다 유럽산 대포의 화력이 더 강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도 명나라 때 이미 유럽의 대포를 수입해서, 홍위포라는 이름으로 대포를 수입해서 사용했단 말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지. 유럽산 총을 수입해서 조총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했잖아. 이미 화약 무기가 유럽에서 매우 발달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본권 기사의 몰락이 촉진되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성체의 의미가 하락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침반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나침반이 발전했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원거리 항해 이용하고 유럽 세계 사람들이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먼 곳에 자기네들의 식민지를 만들고 팽창하는데 이용이 됐겠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빼놓을 것이 없는 게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이때 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줘. 내용을 봅시다. 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책의 제작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내려가. 예전에는 막 양피지라고 해서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한 땀 한 땀 써서 책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가죽 잠바 하나 사보란 말이야. 비싼 건 막 100만 원 넘어가. 근데 그걸 책으로, 그 가죽으로 책을 만들었으니 한 권당 가격 엄청나게 비싸겠지. 요즘에야 책 한 권 사는데 10,000원, 20,000원이지만 중세 유럽 시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책 한 권에 100만 원이면 진짜 싼 책이 돼버리는 거야. 거의 막 그 책 한 권 한 권이 엄청난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지. 그랬는데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재지술이라고 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유럽에 전파가 되려, 이 두 개가 합쳐져. 종이로 그 책을 만들 때 종이를 사용하고 거기에 활판 인쇄술로 찍어버리니까 훨씬 더 많은 책을 싼 가격에 유통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전파하는데 이바지 되지. 그리고 거기에 그 책에 쓰여진 문자는 예전에 썼던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고 각 나라의, 영국이면 영어, 프랑스면 프랑스어, 에스파냐면 에스파냐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의 확장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인쇄술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